안녕하세요. 오래전 이혼의 아픔을 겪고 지금은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어차피 사는 인생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즐기면서 살자고들 하시죠? 참 좋은 말이지만 어떤 면에선 그것만큼 무서운 말이 또 없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처지는 생각지도 않고 해보고 싶은 일은 뭐든 다 하고 살던 인간들을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둔 적이 있었어요. 그땐 정말 눈앞에 펼쳐진 모든 일이 너무나도 현실 같지 않아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 염치도 없고 생각도 없는 인간들 중 남편만큼은 그래도 처음부터 그런 한심한 인간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아니, 처음에는 본 모습을 꺼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하겠네요. 남편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집안의 장남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검소함이 몸에 배인 사람이었어요. 남편과는 달리 남동생과 여동생은 사치가 심한 편이었죠. 서방님은 결혼을 할 때 모은 돈이 별로 없어 그렇지 않아도 없는 시댁살림에 기둥뿐 아니라 뿌리까지 뽑아 장가를 갔고 하나 남은 시누이는 번 돈은 모조리 사치하는 데 써버려 적금이란 먼 나라 이야기였고요. 아가씨, 이 가방 진짜 비싼 가방 아니에요? 이건 또 언제 산 거예요? 이번에 미용실 그만두면서 퇴직금 조금 받았죠. 퇴직금 나오는 기간까지 버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마지막 월급이랑 퇴직금 모자라는 건 카드 긁었어요. 진짜 예쁘죠? 정말이지 빚내서 살만하다니까. 예쁘긴 한데 아가씨한테 굳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빚까지 내서 사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아가씨도 얼른 돈 모아서 시집갈 준비해야죠. 비혼주의도 아니고 시집은 가고 싶다면서요. 아니, 시집 가기 전에 미용실 열고 싶다고 했던 건요? 이렇게 써서는 절대 미용실 못 열어요, 아가씨. 언니, 또 시작이에요? 그냥 예쁘다, 부럽다 하면서 장단 좀 맞춰주면 어디가 덧나는 것도 아니고 왜 매번 그딴 말로 좋은 기분 다 망쳐놔요? 그딴 말이 아니라 다 아가씨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요. 정말 돈 필요할 때 돈 없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사치 좀 그만하라고요. 아, 싫어요. 그리고 전 사치라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다 필요해서 사는 거고 사고 나면 스트레스도 풀린다고요. 그러니까 언니도 더는 나한테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기껏 걱정돼야 하는 말에 시누이는 짜증만 내기 일쑤였고 어느 순간부턴 말도 꺼내지 않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남편 역시 똑같은 인간이구나 싶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그땐 내 남편은 저렇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남편에 대한 믿음과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고 남은 날들도 변함없이 그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편의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점점 말을 함부로 하고 돈을 펑펑 쓴다 싶더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해에는 슬슬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사건의 시작은 아들 부잣집의 막내딸인 저를 유난히도 예뻐해 주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긴 유산을 받으면서였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재산이 꽤 있으신 편이었는데 오빠 3명에겐 현금을 그리고 저에겐 땅을 남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골이긴 하지만 꽤 큰 평수의 땅 말이에요. 막상 땅을 받은 당사자인 저는 그저 슬픔에 젖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상관도 없는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님은 당신을 예뻐하신 게 맞긴 맞아? 당신은 옆에서 다 지켜봐 놓고서도 몰라? 그런데 그건 갑자기 왜 물어? 예뻐했다고 하기엔 물려주신 게 너무 이상하잖아. 형님들은 다 현금으로 주고 당신만 땅이란 게 말이나 돼? 제일 예뻐하는 손녀한테 돈을 몰아주고 손자들한테 땅을 나눠주던가 하셨어야지. 이게 뭐야? 돈도 안 되는 구석진 시골 땅, 값어치도 없고 가지고 있으면 돈만 잡아먹는 골칫덩이 땅이잖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저를 생각하며 남긴 땅을 저딴 식으로 말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진 점점 변해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그럴 수도 있다,
사는 게 팍팍해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려 애썼는데 더는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심정이었죠. 골칫덩이든 금싸라기든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내 땅이니까 당신은 더 이상 말도 하지 말고 상관하지도 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부부는 일심동체. 몰라? 당신 재산이 곧 내 재산이고 너무 손해가 큰 것 같길래 안타까워서 한 말인데 그걸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섭섭하겠어?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은 돈에만 한정된 말인가 봐.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재산 이런 건 생각도 안 나는데 당신은 오로지 돈 하는 걸 보니 말이야. 그리고 난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는 할아버지 유산 당신이랑 나눠 쓸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머리 아프게 괜히 비교하고 계산할 필요도 없어. 참나. 생각해서 말해줘도 이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그리고 나도 그 값어치도 없는 땅 나눠준대도 안 해. 이거 왜 이래? 그래. 그러면 서로 걱정할 필요도 없고 더는 할아버지 유산 이야기 나눌 필요도 없는 거 맞지? 앞으로 내 앞에서 땅 이야기 꺼내지도 마. 그래.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땅 이야기는 절대 안 한다. 됐어? 이렇게까지 땅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하던 남편. 저에게 하지 않는 대신 시모에게는 다 말한 모양이더라고요.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서 슬픔에 젖어 있는데 목까지 붉어진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으니까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겠니? 네 할아버지 진짜 곱게 돌아가신 건 맞아? 돌아가시기 직전에 치매 걸리신 거 아니니? 네? 치매라뇨. 갑자기 찾아와서 그게 무슨 막말이에요? 내가 지금 막말 안 하게 생겼어? 살아생전 그렇게 예뻐하던 손녀한테 하필 그 돈도 안 되는 땅을 물려줬다는데 이게 치매 말고는 어떻게 설명되겠니? 네 오빠들은 전부 돈 줬다며. 당장 필요한 돈을 너한테 줬어야지. 유언장 확인해 봤니? 혹시 네 오빠들이 장난질 친 거 아니야? 들으면 들을수록 시모의 밑바닥이 보이는 것이 저것밖에 안 되는 인간을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이 상황을 만든 남편에 대한 실망감은 덤이었고요. 한편으로는 시모가 제 앞에서 젖 따위로 굴 수 있는 것도 제가 평소에 만만하게 보여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었네요. 더는 할아버지에 대해 저딴 식으로 말하지 못하게 매운맛을 확실하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죠.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계속 값어치 없는 땅이다, 골칫덩이 땅이다 하는데 시댁엔 남편한테 이런 땅이라도 물려줄 재산이나 있나요? 아니, 굳이 땅이 아니라도 뭐 득될 만한 뭐라도 물려줄 게 있어요? 물려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제가 받은 유산을 두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지 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저희 오빠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물려주신 돈 말고도 먹고 살 만큼은 다들 벌고 산다고요. 너 지금 우리 집 무시하는 거니? 그까짓 땅 넓기만 넓지 처분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거는 알고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네. 나 같으면 그딴 땅 물려주지도 않아. 그냥 기부하고 말지. 그딴 것도 유산이라고 물려준 네 할아버지나 그딴 걸 받았다고 이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큰 소리 치는 너나 참 알만하다 알만해. 아, 그러세요? 그런데 어머님, 그런 말은 물려줄 땅이나 가진 뒤에 하세요. 그래야 어머님이 지금 한 그 말이 제 가슴에 조금이라도 와닿지 않겠어요? 갖은 수를 써도 꿈쩍도 하지 않는 저를 보며 먼저 약이 바싹 올라버린 건 시모였죠. 시모는 저의 도발에 몸까지 부들부들 떨며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네가 뭔데 우리 집을 무시해? 그리고 네가 우리 집에 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 집에도 네가 모르는 재산이 있어. 이거 왜 이래? 빚도 재산으로 친다면 제가 모르는 재산이 있긴 하겠죠. 그리고 먼저 무시하고 시비 건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슬픈 사람 붙잡고 재산 이야기나 하질 않나. 돌아가신 분 욕 보이질 않나. 뭐 하시는 거예요? 입장 바꿔서 어머님 같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저요, 어머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기운 없어요. 그러니까 용건 남았어도
오늘은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여기서 더 하면 저 진짜 선 넘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 입에서 영 끊차는 말밖에 나올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은 저도 어머님도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 주세요. 할 말이 많아 보이는 시모는 영 끊차는 말까진 듣고 싶진 않았는지 애꿎은 입만 잘근잘근 씹어대며 돌아가더라고요. 입산 아들만큼 입산 시모는 돌아가는 길에 저와 있었던 모든 일을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과의 2차전이 또 시작되었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물려줄 땅이라도 가지고 말하라고? 빚도 재산이면 재산이 있어?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당신 시어머니야. 그냥 좀 아는 옆집 아줌마 아니라고. 당신 말 한 번 잘했네. 차라리 그냥 좀 아는 옆집 아줌마였다면 나도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았겠지. 어떻게 시어머니나 된다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 며느리한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 걸린 게 아니냐. 그딴 땅을 물려준 걸 보면 제정신 아닌 게 분명하다. 이딴 말을 해? 당신도 마찬가지야. 당신 그 이야기 꺼내지도 말랬더니 그 사이에 당신 엄마한테 가서 다 일러? 그딴 땅 필요 없다고 하더니 왜 그딴 말을 전해서 사람 힘들게 해?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말한다는데 그것도 허락받고 해야 하냐? 그리고 우리 엄마도 오죽했으면 그렇게 달려와서 그런 말까지 했겠어. 글쎄 난 괜찮다니까? 난 아무 상관없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해야 알아들을 거야? 진짜 마지막이야. 더는 당신 입에서나 어머님 입에서나 아니 당신 가족 그 어느 누구도 땅 이야기 꺼내는 일 없게끔 해. 다시 그 이야기 꺼내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좋은 말로 경고할 때 말귀를 알아들었다면 이런 식으로 말할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남편은 결국 제 입에서 저런 말까지 나오게 만들더군요.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싸움은 끝이 나고 한동안 남편과는 서먹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답답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실망감이 있었을 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은 남아있는 상태였으니까요. 서먹한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서운했던 마음도 풀리고 슬슬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일상을 되찾을 때쯤이었어요. 그저 화해하려고 잘해준다고 하기엔 조금 과할 만큼 남편이 잘해주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설거지도. 어? 설거지까지? 당신 설거지하는 거 싫어하잖아. 그냥 오늘따라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게 하고 싶지 않네. 자꾸 캐묻지 말고 얼른 가서 씻고 와. 나오면 한상 거하게 차려져 있을 거니까 기대하고 말이야.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모와 시누이까지 합세해 과한 친절을 베풀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댁에 갔다 하면 절 부려먹기 바쁜 시모와 노려본다고 바쁜 시누이였는데 그때는 그저 절 못 쉬게 해 안달이 난 사람들처럼 굴었죠. 언니, 지금 뭐해요? 밥하려고요? 언니가 왜 밥을 해요? 그러면 제가 밥을 하지 누가 해요? 새삼스럽게 왜 이래요, 아가씨. 매번 제가 오면 제가 밥했잖아요. 매번 그랬어도 이제부턴 하지 마요. 언니가 무슨 밥하려고 시집 온 것도 아니고. 엄마, 오늘은 그냥 배달시켜 먹자. 매일 먹는 집밥, 언니 힘들게 오늘까지 집밥 먹을 필요 없잖아. 그래, 그러자꾸나. 아가, 좀 쉬어. 일하고 살림한다고 힘들 텐데 아예 안방에 가서 좀 누워 있을래? 음식 오면 부르마. 네? 아니에요. 그냥 소파에 앉아 있을게요. 그럴래? 그러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좀 보고 있거라. 주방엔 할 일 없으니 얼씬도 하지 말고. 온 식구가 수상하게 행동하던 이 시기에 맞물려 시누이가 미용실 상가를 계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래서 도움이라도 구하려고 친절을 베푸는가 보다 했네요. 그런데 이런 예상과는 달리 남편과 시댁에서는 그 어떤 부탁도 해오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의아한 상황이었죠. 과도한 친절은 둘째치고 시누이가 얻은 상가는 저렴한 동네도 아닌
번화가 중에서도 비싼 상가였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돈 나올 구멍이 없는 시댁에서는 해줄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아무래도 이상했던 전 시누이에게 연락을 해 떠보기로 했어요. 마침 오픈도 앞두고 있다고 하니 필요한 것 없냐고 물으며 자연스럽게 떠보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가씨, 축하해요. 다음 주 오픈 맞죠? 뭐 필요한 거 있어요? 필요한 거요? 아직은 딱히 없는데. 생각해보고 생기면 말할게요. 네, 그렇게 해요. 그나저나 단골 손님이 빨리 생겨야 오빠도 걱정 떨칠 텐데. 오빠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가씨 걱정 많이 해요. 큰돈 들여 마련해준 미용실인데 잘 돼야 우리 막내 동생 기편다고요. 아가씨가 그렇게 고마워하고 미안해했다면서요? 오빠가 더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 못해줘서 미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남편의 도움이 들어갔을 거라 확신했고 슬며시 미끼를 던졌어요. 거의 반신반의한 상태였는데 괜히 찔린 시누이는 굳이 묻지도 않은 사실까지 술술 털어놓기 시작하더군요. 아, 오빠가 벌써 다 말했어요? 나한텐 그렇게 비밀로 하라더니 역시 부부 사이엔 비밀이 없나 봐요. 비밀이 어디 있어요. 한 집에서 한 입을 덮고 사는데. 며칠 전에 다 말하더라고요. 저도 잘했다고 했고요. 그렇구나. 하긴 그렇게 큰 돈을 썼는데 언제까지 언니한텐 비밀로 할 수 없겠죠.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여기 상가 너무 비싸서 고민했는데 오빠가 떡하니 마련해준 거 있죠? 대출까지 받은 것도 알고 있죠. 정말 우리 오빠지만 너무 멋있다니까요. 거기에다 기계들도 다 새 기계로 사주고 저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래요. 이왕 하는 거 돈 아깝지 않게 열심히 해요.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만 기가 막히고 황당해 목소리마저 떨려오더군요. 상가 보증금과 기계값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그 큰 돈을 저와 상의 한마디도 없이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해줬다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 싶기도 했어요. 혼자 속을 썩여봤자 해결될 일이 아니었기에 그날 저녁 곧장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캐물었죠. 여보, 아가씨 미용실 당신이 해준 거라며? 안에 들어가는 기계도 다 해준 것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지금 그게 중요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냐고. 대충 계산해도 한두 푼이 아닌데 그것도 대출까지 받아서. 그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거야? 정말 화가 난 상태였고 남편도 큰일이 났다 싶었는지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흘리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당신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혜수한테 그렇게 큰 돈 쓴 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그런데 당신도 잘 알잖아. 혜수, 자기 밥벌이도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살았던 거. 그런 애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미용인데 그걸로 자기 살 길 정도는 열어주고 싶었어. 그래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딴 짓을 했단 말이야? 미안해. 그런데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큰 돈 쓰지 않았어. 보증금이 적은 대신 월세가 비싸서 목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기계도 생각보다 많이 사지도 않았어. 대출 받은 것도 내가 3개월만 갚으면 나머지는 혜수가 책임지고 갚는다고 각서도 썼고 말이야. 각서 보여줄게. 남편은 시누이와 쓴 각서까지 보이며 용서를 구해왔고 각서를 살펴보니 남편의 말이 거짓말 같진 않더라고요. 금액과 함께 3개월 이후엔 시누이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있기도 했고요. 일단 알겠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볼 거야. 그리고 당신도 이 자리에서 나한테 약속해줘.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손 벌리거나 피해주지 않겠다고 말이야. 물론이지. 이 문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맹세할 수 있어. 여보, 고마워. 진짜 고마워. 화는 났지만 남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저였더라도 동생을 도와주고 싶었을 테니까요.
거기에다 조금의 실력만 있다면 망할 수 없는 자리였던 터라 약속대로 3개월 후부턴 신우이가 그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거라 믿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예상에 한 가지 변수가 생겨났습니다. 그건 없어도 너무 없는 신우이의 실력이었어요.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개업 효과도 통하지 않더라고요. 처음 다녀간 손님이 엄청난 악플을 달았고 뒤이어 온 손님들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았죠. 손님들의 반응이 그러면 잘못된 점을 고칠 생각해야 정상인데 아가씨는 그저 손님 탓, 장비 탓만 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아가씨 미용실 검색해봤더니 반응이 너무 안 좋던데. 당신 알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해수 전화 와서 우는 소리 하더라. 예민한 손님이 왔었는데 그날따라 기계도 말을 안 들어서 고생 좀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런데 찾아보니까 불만 가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던데 아가씨 좀 더 배워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연구하던지 말이야. 해수 말로는 손님들이 유난히 예민하다고 하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언젠가는 정상적인 손님이 오겠지. 제가 보기엔 상황이 꽤 심각해 보였는데 남편과 신우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 하더라고요. 그 안일한 생각 덕에 미용실엔 노랫소리만 가득했고 대박날 거란 기대로 가득했던 미용실은 어느새 월세만 잡아먹는 상가가 되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돈을 잡아먹는 건 월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쩌다 온 손님의 머리카락을 다 태워먹어 합의금까지 물려주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을 들어보면 그나마 실력은 있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그 실력으로 어떻게 미용실 열 생각을 다 했나 싶을 정도로 최악인 실력이었죠. 월세 낼 돈도 없는 시누이인데 합의금을 어떻게 마련하려나 했더니 역시나 남편이 해줬더라고요. 어려운 동생을 도울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화가 난 포인트는 선 도움, 후 통보로 일관하는 남편의 행동이었죠. 정확히는 통보도 아니었어요. 생활비 통장에서 갑자기 큰돈이 빠졌길래 닥달하니 그제야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이 돈 어디에 썼어? 현금으로 빼갔는데 뭘 산 거야? 아니, 그게 해수 합의금 해줬어. 당신 얼마 전에 나한테 무릎까지 꿇고 빈 거 기억 안 나? 그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라며.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워낙 급한 상황이라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아무리 급해도 말을 했어야지, 말을. 당신이 계속 이런 식이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이제 시댁에 무슨 일 생길 때마다 당신이 다 해결해줬다고 생각하고 내가 당신 추궁하고 그렇게 피곤하게 굴어도 당신은 상관없는 거야? 그건 아닌데 나도 정말 급했다고. 당신 말대로 불과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오죽 급했으면 당신한테 말도 못하고 돈부터 해줬겠어. 언제 들켜도 이상하지 않은 생활비 통장에서 돈 빼내면서? 그냥 좀 이해해주면 안 돼? 혜수도 나도 당신한테 말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요즘 힘들어. 장사는 마음처럼 잘 되지도 않지. 그런 와중에 손님한테 합의금도 해줘야 하지. 월세는 달마다 나가지 미칠 지경이라고. 남편은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며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눈물까지 흘리며 용서를 구할 땐 불쌍하기라도 했지. 그땐 정말 한 대 올려붙이고 싶더라고요. 이런 심정을 대변하듯 제 목소리 역시 남편 못지않게 높아지고 있었죠. 그게 내 탓이야? 그게 내가 잘못한 일이냐고. 왜 내가 버리지도 않은 일 때문에 매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냐고. 그리고 당신은 도대체 뭘 믿고 돈을 그렇게 쓰는 거야? 돈이 막 흘러 넘쳐? 아무리 아가씨 일 때문이라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입장 바꿔서 당신 동생이 해수 입장이면 당신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아니잖아. 당신도 도와줬을 거잖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가씨 미용실 해줬다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간 거였어.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그땐 희망이라도 있었지. 지금 아가씨 미용실에 무슨 희망이 있어? 하루라도 빨리 문 닫고 정리하는 게 득인 상황에 머리 감기는 알바까지 쓰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 당신 잘났다 잘났어. 셈이 빨라서 참 좋겠다. 그렇게 잘난 당신은 그냥 신경 쓰지 마. 앞으로 나도 생활비에는 손도 안 대고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 테니까. 저는 하고 싶은 말도 없었어요. 아니, 아예 말 자체를 섞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죠. 싸움만 시작했다 하면 저딴 식으로 상관 말라 하니 하고 싶은 말도 쏙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저 남편을 노려보았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리고 이틀 뒤 남편 놈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그땐 내가 너무 미안했어. 나도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 쌓인 상황에서 당신이 그렇게 몰아세우니까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었나 봐.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꾸만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말이 나와서 나도 그만해야지 했는데 멈춰지지 않았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다신 그러지 않을게. 이틀이 지난 뒤라 흥분도 많이 가라앉은 뒤였고 바로 자존심도 다 버리고 숙이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니 이번엔 정말 반성했겠지 싶기도 했어요. 정말 반성한 거 맞긴 해? 또 말로만 미안하다, 다신 그러지 않겠다 해놓고 나 몰래 또 사고치는 건 아니냐고. 아니야, 절대 안 그래. 이제 혜수도 절대 사고 안 친다고 나한테 약속도 했고 손님 머리하면서 딴 생각 절대 안 한다고 했어. 거기에다 손님 없을 때 영상 찾아보면서 공부도 하더라니까. 이제 정말 그런 일 없어. 만약 그런 일 생겨도 스스로 해결하라고 딱 못 박았어. 내가 정말 미안해. 다른 건 몰라도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인정은 빠르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남편을 용서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편의 모든 행동엔 다른 의도가 있었더라고요. 추악한 진실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게 된 건 우연히 보게 된 남편의 카톡에서부터였어요. 잠금 화면 위로 뜬 카톡은 신우이가 보낸 것이었는데 내용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오빠, 땅값 또 올랐던데 봤어? 시댁에 가진 땅이 없는데 땅이라고 하니 자연스럽게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땅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모로 이상했기에 남편이 자는 사이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았고 신우이와 나눈 카톡엔 정말 상상치도 못한 내용들이 줄지어 나오더군요. 골칫거리라고 무시했는데 거기에 골프장이 들어올 거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진짜 대박이야, 대박. 그까짓 몇 푼 안 되는 현금이랑은 비교도 안 될 금액이라니까. 그러니까 언니 할아버지 진짜 대박이야. 결과적으로는 금싸라기 땅을 깔고 있다가 언니한테 물려준 거 아니야. 앞으로 오빠 언니한테 잘해? 며칠 전에 싸운 건 잘 풀었지? 그럼. 야, 이 오빠 또 무릎 꿇고 빌었다. 저번에 네 미용실 때도 꿇고 이번에 네 합의금 해줬다고 꿇고 내 무릎이 동생 때문에 나만 알지 모르겠다고. 그때 네가 입만 함부로 안 놀렸으면 대출한 건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사사건건 다 보고하면서 살게 생겼어. 난 오빠가 다 말했다는 듯이 떠보니까 홀라당 넘어갔지. 그래도 나 땅값 오르는 거 믿고 대출했다는 말은 안 했다. 그건 오빠가 나 칭찬해줘야 해. 그래, 알았다, 잘했어. 너 진짜 그것까지 말했으면 네 미용실은 문 열기도 전에 간판 내렸어야 했어. 어쨌든 앞으로도 말 조심해. 네 언니는 땅에 신경도 안 쓰는지 땅값 오르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살살 잘 꼬셔서 땅 팔 때 한몫 크게 떼오려면. 알겠어. 조심할게.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혼 사유는 차고 넘치는데 더 큰 이혼 사유가 신우이의 카톡 바로 아래에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신우이의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생과의 대화 내용이었죠. 오빠, 오늘도 나 보러 올 거지? 당연하지. 이제 혜수도 다 알아서 눈치 볼 필요도 없으니까 시간 될 때마다 갈게. 아니, 시간 없어도 우리 은미 보러 갈 거야. 너무 좋다. 원장님이 혹시라도 반대하면서 나 내쫓으면 어쩌나 했는데 생각보다 환영하는 분위기더라. 혜수 집사람 별로 안 좋아해.
지금은 그냥 뜯어먹을 게 있으니까 살살 기는 척 하는 것 뿐이지. 나보다 집사람 더 싫어하는 게 혜수일걸? 정말? 어쩐지 오빠 와이프 이야기만 나오면 원장님 표정이 안 좋더라. 어쨌든 오늘 저녁에도 와서 마감 도와줘. 오빠 안 오면 나 혼자 너무 힘들단 말이야. 당연하지. 이 오빠 가기 전까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말고 기다려. 알겠지? 응, 알겠어. 남편 놈은 하다하다 외도까지 저지르고 있었고, 전 빠르게 그 증거들을 제 휴대전화로 옮겼어요. 그리고 다음날 미용실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 잡아 잠복을 했고, 저녁이 되자 남편이 자연스럽게 미용실로 들어가 마감을 돕고 셔터맨까지 하는 꼴을 보는데 억장이 무너졌죠. 마감을 끝낸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상간녀의 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12시가 조금 되기 전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최근 들어 야근이 잦다 싶더니 그 이유가 그곳에 있더군요. 이제 남은 것은 이혼 한 가지뿐이었어요. 남편 놈이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게 조용히 이혼을 준비해서 남편 회사로 소장을 보냈네요. 상간녀 소송도 했고 신우이에게 위자료 청구 소장도 보냈고 말이죠. 소장들이 주인을 찾아 잘 전달되었는지 남편과 신우이가 사이좋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을 늘어놓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혼 소장 왔던데 갑자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갑자기 무슨 이혼은? 너 바람 피우고 있잖아. 거기에다 우리 할아버지 땅 팔아서 크게 한몫 챙길 계획도 세웠고 소장에 다 적혀 있는데 안 읽어봤어? 읽어봤어. 읽어봤는데 아무래도 당신이 너무 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우선 외도 아니야. 난 그냥 혜수가 열심히 하길래 좀 도와주려고 가게 마감 좀 도와준 것뿐이야. 그러면서 알바생이랑 또 친해졌고. 그리고 땅은 가격이 올랐다길래 좀 알아본 것뿐이야. 내가 먼저 알아보고 당신한테 제대로 알려주려고 그랬던 거라고. 당신은 내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혼하자고 생각하나 본데 나 당신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짓을 하고 다녔는지 증거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허튼 수작 그만 부리고 이혼할 준비나 해. 증거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은 무조건 잡아떼기 작전에서 무조건 빌기 작전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한 번만 살려줘. 나 지금 당신이랑 이혼하면 정말 큰일 나. 내가 그 여자랑도 정리하고 앞으로 반성하는 의미로 당신 말 잘 들으면서 살게. 그러니까 나랑 이혼은 하지 말아줘. 지금 당신이랑 이혼하면 내 대출금이랑 카드빚은 어떻게 해? 언니, 우리 오빠랑 이혼하면 정말 큰일 나요. 그러지 말고 마음 좀 돌려주세요. 위자료 청구한 것도 없던 일로 좀 해주고요. 그렇지 않아도 오빠하고 나 대출금 갚는다고 힘든데 이 돈을 어디서 구해요? 그래 여보. 사람 하나, 아니 둘 살리는 셈 치고 마음 좀 돌리자, 응? 우리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누가 남매 아니랄까봐 똑같은 표정을 하곤 비는데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일단 무릎 꿇고 빌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도 어이없었고요. 두 사람은 무릎만 꿇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무릎이 닳을 때까지 꿇고 빌어봐. 내가 용서해주나.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이혼이랑 소송뿐이야.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돈이나 구해서 이혼 준비해. 네 그 소중한 은미한테도 위자료 잘 준비하라고 전해주고. 두 사람은 절규까지 하며 마지막까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었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빌다 지친 두 사람은 돌아가더군요. 이제 그 추잡한 꼴은 보지 않아도 된다 싶었는데 이번엔 상간녀가 찾아왔어요. 용건은 별반 다르지 않더군요. 어디서 많이 본 모양새로 빌기 시작했으니까요. 언니, 아니, 사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유부남이랑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원장님 오빠이기도 하고 이것저것 도와주면서 다가오니까 저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앞으로 행복해라. 응원이라도 해주길 바래?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사모님 남편이랑은 헤어졌고 다신 안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될까요? 저 돈 없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알바생이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런 사정까지 들어줘야 해? 난 절대 그럴 생각 없거든. 그러게, 유부남을 누가 만나래? 넌 그 잠깐 쉽게 살려고 네 인생 말아먹은 거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살아. 알겠어? 사모님, 그러지 말고 저 좀 불쌍하게 여기시고 한 번만 봐주세요. 사모님 남편 절대 다시는 안 만날게요. 그건 너 알아서 하고 이 집에서 이제 좀 나가주라. 내가 너 따위를 상대할 시간이 없어. 이혼도 해야 하고 위자료도 받아내야 해서 여러모로 바쁘거든. 싫어요. 전 절대 이렇게 그냥 못 돌아가요. 이렇게 된 거 더 잘못될 것도 없고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끼리끼리 논다고 상간녀도 남편과 다를 것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상간녀는 바닥에 누워버린 채로 떼를 쓰고 있었고 말로 해선 돌아가지 않을 상황임이 분명했죠. 그래서 찬물 한 바가지를 퍼와 상간녀의 얼굴에 뿌렸네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제 정신이 좀 드니? 다음에 또 찾아오잖아. 그땐 찬물로 안 끝나. 알겠어? 상간녀를 질질 끌어다 내쫓아버렸고 본격적인 이혼을 진행했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굴더라고요. 제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겁도 없이 새 오빠를 차례대로 찾아가 도와달라며 빌었다고 하더군요. 소용없는 짓이었죠. 첫째 오빠를 찾아갔을 땐 아기 기저귀로 맞았고 둘째 오빠에겐 문전박대, 셋째 오빠에겐 멱살까지 잡혀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새 오빠에게 차례대로 꼴사나운 짓거리를 당한 남편은 드디어 포기했는지 다른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재산 분할이었죠. 저 여자 돈 진짜 많다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숨겨놓은 재산 장난 아닐걸요? 할아버지 땅도 그래요. 저하고 결혼 생활 중에 받은 유산인데 당연히 제 몫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제 이름만 언급 안 했을 뿐이지 나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물려주신 땅일 텐데 그러면 당연히 내 몫도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남편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며 끈질기게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택도 없는 일이었네요. 반성은 하지 않고 재산만 뜯어가려는 남편 놈을 괘씸하게 여겼는지 재판부는 큰 위자료를 내라고 선고했으니까요. 신우이는 남편보다 더 뻔뻔하게 짝이 없더군요. 전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두 사람이 눈 맞은 걸 제가 무슨 수로 알겠어요? 땅 이야기도 그래요. 제 땅도 아니고 제가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전 정말 억울하다고요. 증거가 떡하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모든 것을 몰랐다고 일관하더군요. 그 바람에 더 많은 위자료를 토해내게 되었죠. 상간녀는 생각보다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했고 그렇게 길고 길었던 소송을 끝내고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저와 이혼을 하고 난 후 전 남편은 혼자선 도저히 살기 싫었는지 상간녀를 붙들고 늘어졌다 하더군요. 하지만 상황 파악이 빠른 상간녀는 그런 전 남편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도망쳐버렸다고 전해 들었어요. 어찌나 통쾌했는지 배를 잡고 한참이나 웃었어요. 통쾌한 결말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전 신우이의 가게는 전 남편의 도움이 끊겨버리자 빠르게 망했고 월세가 밀린 탓에 보증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그야말로 빚 잔치의 시작과도 같았어요. 하루가 무섭게 망해가는 두 사람과는 달리 저는 두 사람 덕에 좋은 타이밍에 땅을 처분할 수 있었고요. 땅을 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이 찾아오더라고요. 거지가 다 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단 잘 차려입고 볼만한 모습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빚쟁이한테 쫓겨다니는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네. 그 빚 다 갚았어. 보시다시피 내가 요즘 좀 잘 나가. 이렇게 시작된 전 남편의 있는 척은 꽤 긴 시간 이어졌어요. 그래? 아쉽네. 그냥 쫄딱 망해서
두고두고 후회하길 바랬는데 말이야. 당신은 여전하네. 그 직설적인 말투. 내가 그런 당신을 참 많이 좋아했었지. 과거 회상이나 하자고 찾아왔어? 시간 없으니까 할 말이나 해. 소문 아직 못 들었나 본데 나 회사 그만두고 사업 시작했어. 운 좋게도 보다시피 꽤 잘 되고 있고 말이야. 돈도 생기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니까 당신 생각 많이 나더라. 나랑 살면서 제대로 된 호강도 못 시켜줬다는 생각에 후회도 많이 되고 말이야. 당신이랑 살 때 내가 지금처럼 여유가 있었더라면 내가 그렇게 못난 짓을 했을 리도 없었을 테고. 그랬다면 우리가 그렇게 이혼도 하지 않았겠지. 전 남편은 갑자기 어울리지도 않는 슬픈 눈을 하며 반성하는 척 말을 해왔고 그 모든 상황이 그저 짜증이 날 뿐이었어요. 당신도 여전하네. 같은 말 계속하게 만드는 거.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대답할 건데? 왜 찾아왔는지나 빨리 말하라고. 시답지 않은 말이나 해대던 전 남편은 제 닭달에 그제서야 준비한 말을 꺼내놓기 시작하더군요. 알겠어. 성질 급하기는. 내가 오늘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우리 다시 잘해보자는 말 하려고 왔어. 뭐? 잘해보자는 건 다시 결혼이라도 하잔 이 말이야? 결혼식까지 하고 싶다면 해도 되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니까 우리 다시 같이 살자. 내가 이번엔 당신 호강시켜줄게. 호강? 네가 나를 어떻게 호강시켜줄 건데? 넌 여전히 내가 우습구나.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사업한다고 회사 그만둔 게 아니라 빚쟁이들 때문에 회사 그만둔 거. 그리고 빚 다 갚기는 무슨? 너 빚 아직도 다 못 갚아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거든? 아니야. 나 진짜 성공했거든. 내가 한 달에 버는 돈 알면 당신 깜짝 놀랄 텐데. 한 달에 버는 돈이 있긴 해? 내가 듣기론 땡전 한 푼 못 벌고 도망만 다니고 있다던데. 그래요. 전 남편의 실상은 제대로 빚 한 푼 갚지 못하고 있는 빚쟁이 신세였어요. 그런 주제에 꼴에 머리를 써 갖은 있는 척을 하며 저를 어떻게 해서든 꼬셔보려 했던 것이었죠. 그런 얄팍한 수에 넘어갈 거라 생각한 전 남편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전 남편은 모든 것을 들통났다 싶어지자 여전히 빠르게 태세를 바꿔 빌기 시작하더군요. 나 돈 좀 빌려주라. 당신 말대로 나 빚쟁이한테 쫓기느라 제대로 된 일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빚만 늘고 이러다 진짜 죽을 것만 같아. 다 바라는 것도 아니고 진짜 급한 거. 그것만 좀 해결해줘. 그것만 해결해주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아줄게. 당신 진짜 뻔뻔하다. 방금까진 그렇게 성공한 사업가인 척 하더니 뭐? 돈을 빌려줘? 내가 빌려줄 거라 생각해? 물론 내가 한 짓 생각하면 당신이 절대 안 빌려줄 거란 건 알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세월을 생각해봐. 우리 행복했잖아. 우리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잖아. 그 좋았던 시간들 생각해서도 급한 불만 좀 꺼주면 안 될까? 안 돼. 싫어. 절대로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딴 말도 안 되는 짓거리까지 하면서 나 찾아오는 짓 좀 하지도 마. 얼굴 보는 것만 해도 곤욕인 사람인데 왜 찾아와서 시간 낭비까지 하게 만드는 거야? 나 당신하고 이러고 있을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돈 좀 해주면 되잖아. 들어보니까 땅도 좋은 가격에 팔았다고 하던데. 나한테 줄 돈 정도야 당신한텐 푼돈이잖아. 째째하게 굴지 말고 좀 도와주라. 어? 째째? 난 너한테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아까운 사람이야. 또 똑같은 말 해야 해? 나 당신한테 줄 돈 없다니까. 제발 좀 가. 전 남편을 끌어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지겹지도 않은지 또 그 가벼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고 똑같이 흘러가는 상황에 하품이 다 나올 지경이었죠. 뒤이어 벌어질 일이야 불보듯 뻔한 일이었고 그냥 전 남편이 가장 무서워하는 셋째 오빠를 불렀네요. 집으로 온 오빠는 바닥에 껌처럼 붙어있는 전 남편에게 득달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 자식,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내 동생 귀찮게 해? 내가 너 내 동생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도 말라 했지? 길거리에서 마주치더라도 피해 다니란 내 말 못 들었어? 형님, 저 그렇게 미워하지만 말고 불쌍하게 좀 봐주세요. 저 진짜 오갈 데도 없고 불쌍한 처지라고요. 뭐? 불쌍? 진짜 불쌍한 처지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줘? 오빠는 전 남편에게 다가갔고 오빠가 가까워지자 겁이 났던 전 남편은 불이 나게 도망치더군요. 그 후론 다시 찾아오진 않았고요. 정말 마지막까지 꼴사나웠죠. 그렇게 연을 끊고 사연을 쓰는 지금까지 8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하루를 사는 게 때론 1년보다 길게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8년이란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흐른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그 짧고도 긴 세월 동안 재혼도 했고요. 지금은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네요. 저를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셋째 오빠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요. 혼자 있던 제가 걱정이 됐는지 새언니가 저를 자주 집으로 불렀고 그곳에서 우연히 놀러온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첫눈에 반했다며 꽤 오랜 시간 오빠를 설득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오빠에게서 제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했고 저흰 2년의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문득 돌싱녀인 저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돌싱녀든 아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처음 보는 순간에 다른 사람은 다 안 보이고 자기만 보이는데. 그러면 게임 끝난 거야. 그리고 돌싱녀면 어때? 이혼한 게 무슨 큰 죄도 아니고 하물며 자기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한 이혼도 아니었으니 나한텐 더 상관없었어. 그저 내 눈에 예쁜 자기를 누가 채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내 옆에